헌법, 위헌법률 제청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본안에서 심판 대상 조문이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가인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되는지 또는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되는지 어느 관점에서 작성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 작성에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1.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2.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3.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당담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이때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건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건은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며 심판 대상 조문이 재판에 적용되고 있으며 위헌이 된다면 당해 재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라면서 요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은 틀린 답안이 됩니다. 두 번째, 위헌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 침해 여부를 작성하는 답안에서도 실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라고 작성한 후 이 사건 심판 대상 조문이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본권의 내용과 근거 조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본권을 제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본권 경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을 과잉으로 지나치게 하는 경우에 위헌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척도와 관련해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위헌인 심사척도는 37조 2항에 따라서 과잉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저수성, 법익균형성으로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때 바로 적용을 하는 것보다도 목적의 정당성이란 이렇고 수단의 적정성이란 이렇고 침해의 최소성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며 법익균형성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라고 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부원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암기해서 답안에 작성하여 주시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단의 적정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부분을 고려하여서 글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헌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 작성하는 문제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소송 계속 중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첨부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신청할 법률은 8조 2항 중 의뢰인 해피레미건 주식회사에 적용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라. 그 다음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사건 번호는 2020-9합1234 당담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2부 가정하라 해서 사건과 재판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양식을 보면 사건 2020-9합 1234 여기에 대해서 제목은 뭐 여러가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취지에서 대상 법률 조항을 일부 살펴봤고 적법요건 위헌이라고 해석된 이유, 마지막에 이것은 소송 계속 중에 당의 행정소송을 당담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취소소송과 위헌법률 심판과의 절차의 흐름도입니다. 취소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당담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때 법원은 행정소송을 당담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위헌 심판 제청 결정을 하게 되면 사건 전체가 위헌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을 하면은 이에 대해서 당사자 신청한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법원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절차로 이전되게 됩니다.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법령의 위헌성과 관련해서 딱히 처분의 근거법령이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처분의 근거법령의 사유가 됐던 조문들입니다. 그래서 판로시헌법 2조의 2항 중에 2의 다목이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적용되는 대상 조항이고, 이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간 경우 적법요건 본안인 위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관련해서는 대상과 재판의 전제성 두 가지로 적법요건이 나눠집니다.
신청과 결정이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각된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면은 기각 결정이 된 경우 청구기간 30일 내에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대상과 재판의 전제성은 여전히 공통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적법 요건입니다. 신청의 적법 요건은 대상과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소원 같으면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더 하게 됩니다. 제청 신청은 관할은 당담재판부고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됩니다. 대상은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이 사건은 판로 지원 법이 되고 법률이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 구체적인 조문을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이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당담하는 법원이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과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 2020 구합 1234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고 심판 대상이 되는 조문은 이 사건 취소소송의 처분들의 근거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되면은 이 처분들을 취소해야 됩니다. 근거 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다른 재판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서 작성하면은 사건 서울행정부 2020 9화 됩니다. 신청인 비신청인은 법률인 경우에는 비신청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취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연합 정보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8조 2항 2호 다모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해서 전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어도 되고 그 중에 이 사건은 자본금을 단순히 자산을 초과한 부분 대했다 하는 일부 본인에게 특정되는 부분을 기재해도 되겠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에 관해서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안 관련해서 통상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으로 규정이 됩니다. 자, 이 사건 대상 중소기업자가 대기업과의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가와 관련하여서 자의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중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조 제2항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해당하기만 하면은 이 법령의 법률에 의해서 입찰 참여 자격이 제한되고 별도 행정 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은 위법 무효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필요적이라고는 당연 입찰 참여 자격 제한이 되는 것이죠. 요건에 해당하면은 별도의 결정 없이 법 효과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 기본권이 통상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지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지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이 규정 자체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 중에 영업, 경쟁 입찰을 통해서 영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이러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소수성, 법익 균형성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공정한 경쟁 입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중소기업, 단순한 중소기업한 경우는 구분해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에서 달성하는 수단으로 적정한가와 관련해서는 고등법원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니다, 괜찮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침해 재수성, 법익 균형성에서도 고등법원은 전부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런 경우도 침해 재수성에서도 지나치게 대상기업처럼 너무 지나치게 넓게 규정이 돼서 침해 재수성과 관련해서도 위반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금지원에서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그 다음에 판단,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고등법원 같은 단순 비교에서 지배 종속으로 판단한 것은 행정편의에 치우친 것으로 목적 달성에 적당한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재수성, 법익 균형성도 마찬가지다. 비례 정도에 벗어났다, 법익 균형성도 없다, 고등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아니다, 중요한 경쟁력, 항생화과 경영 합리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익이 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고, 더 나아가서 침해 재수성도 갖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 내용이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 평등 원칙 위반, 평등권을 침해했는가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의 어떤 경쟁 입찰인데 특정 중소기업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대상기업 같은 경우 A와 B는 같은 중소기업인데 A를 제외하는 이유가 뭔가,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평등권에서 평등원칙 침해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비교 대상 집단, 같은 중소기업 중에 배제되는 대기업부터 자산을 대여받지 않았거나 대기업부터 자산을 대여받는 경우라도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 출자총액에 대여받은 자산을 초과하는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라는 비교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이것이 이 양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경쟁 입찰에 참여를 허용하고,
B는 이 사건 A는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합리적인가, 아니면 비례성 심사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거 합리성 심사로 족하다 해서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차별 취급의 적합성과 관련해서 고등법원은 차별 취급이 적합하지 않다, 합리성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별 취급이 적합하다, 합리성이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성 심사와 관련해서 보면은 더 나아가서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그리고 균형은 차별받는 법익들 사이에 균형성이 있는 것까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등의 침해와 관련해서 평등의 의미, 차별 집단과 차별 대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본질적인 차별 집단을 설정하면 이 차별받는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집단이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두 집단 사이는, 중소기업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고 이것이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사척도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 취급으로 인해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엄격한 심사척도,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를 합니다. 이 경우는 입찰을 제한하는 것, 경쟁 입찰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의성, 합리성으로 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성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대법원은 실제로 그 자산 규모가 대기업으로부터 대여받은 자산이 출자총액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지배종속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해서 합리성이 있다 해서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은 여기 있는 대기업의 지배 종속 관련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시험 기록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지배 종속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이 위헌인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다 라는 부분이 하나 다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로 가야 됩니다. 다만 이 시행령 이 부분은 당해 재판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법률, 위임한 이 법률의 위헌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는데 고등법원에서 나름 위임입법의 위헌에 관련된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법률,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과 법규명령인 시행령의 위헌이 다른데, 이 시행령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시행령의 위헌과 관련해서 재정상 한계를 다루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수권상의 한계와 관련해서 법률 요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나타난 점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좋은 판시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 요구와 관련해서 법률이 위헌이다, 수권상의 한계를 일탈했다라는 경우에는 위임 범위와 위임 형식과 관련해서 위임 형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되는데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법률의 위헌성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명확성 원칙과 법률 요구의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은 명확성 원칙의 특칙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등법원은 과연 우리 헌법에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란 것이 헌법상 실정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 두 번째, 우리 헌법 해석론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